삶을 살다 보면 갑작스레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잘 이어지던 관계의 끝맺음, 공들였던 일이나 사업의 실패, 예기치 못한 이별, 혹은 병이나 죽음처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사건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마치 조용히 밀려오는 해일처럼 예고 없이 일상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거리의 풍경은 흐르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모든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지하철 안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저들은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카페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연인들을 보며 나에게도 그런 평범함이 있었는데라는 그리움이 밀려옵니다. 멀쩡한 세상이 나만을 두고 앞서 나가는 느낌. 그 소외와 고립감은 상실이 남긴 가장 잔인한 흔적입니다. 이런 순간에는 심지어 시간의 흐름조차 낯설게 느껴집니다. 어제 일인지 한 달 전 일인지 구분이 안 되고 내일이 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몇 초간은 평범한 일상이 이어질 것 같다가도 현실이 다시 밀려오면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현실감이 하루 종일 어깨를 짓누르며 따라다닙니다. 이러한 상실은 대체로 외부의 변화와 내부의 붕괴를 동시에 동반합니다. 일상의 리듬이 무너지고 시간의 흐름이 낯설게 느껴지며 내 존재의 무게가 사라진 듯한 공허감이 가슴 깊숙이 자리 잡습니다. 음식의 맛도, 좋아하던 음악도, 평소 즐겨보던 드라마도 모든 것이 색을 잃은 듯 무미건조하게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도, 위로의 말도 공중에 떠다니는 소음처럼 들릴 뿐 진심으로 가닿지 않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이 때로는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선의를 가지고 있지만 괜찮아지기를 바라면서도 지금의 이 감정이 단순히 없어져야 할 문제로만 다뤄지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기 때문입니다. 더욱 힘든 것은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만 털어내라고 말할 때입니다. 마치 슬픔에도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회복되어야 한다는 암묵적 압박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실을 겪는 당사자에게는 그런 외부의 시간표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들이 자신의 감정을 더욱 고립시키고 혼자만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견디기 위해서는 그 고통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실은 단지 어떤 대상을 잃은 경험이 아니라 그 대상이 내 삶에서 차지하던 의미까지 함께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연인을 잃으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함께 그려왔던 미래도 사라지고, 직장을 잃으면 일터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전문성과 정체성도 흔들립니다. 가족을 잃으면 그 사람과 함께 내가 누군가의 자녀나 부모였던 역할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실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정체성의 혼란, 세계관의 균열, 삶의 맥락 자체가 붕괴되는 폭합적인 경험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들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이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마치 바다 한가운데서 나침반을 잃은 배처럼 방향 감각을 잃게 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상실의 경험이 더욱 고립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동체가 상실을 함께 견디는 시스템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장례식도 간소화되고 애도의 기간도 축소되며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감정은 그런 사회적 스케줄에 맞춰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깊은 고통 앞에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위로는 불충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실의 경험은 시간의 흐름과 무관하게 깊이 각인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고통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할 것인가입니다. 이 질문에 평생을 걸고 답했던 인물이 바로 빅터 프랭클입니다. 프랭클은 1905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신경과 의사이자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프로이드와 아들러의 정신분석학에 관심을 가졌지만 점차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꾼 것은 1942년부터 1945년까지의 강제 수용소 경험이었습니다. 프랭클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어 아내와 부모, 형제를 모두 잃고 인간 존재가 철저히 도구화된 참혹한 현실을 직접 겪었습니다.
아우슈비츠, 다하우 등 여러 수용소를 거치며 그는 극한의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강제 노동을 해야 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음식은 턱없이 부족했고 질병과 추위,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박탈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인간 정신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같은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을 관찰하며 어떤 사람은 절망에 빠져 죽음을 택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단순한 생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존엄을 지켜낼 수 있는가에 대한 철학적이고도 임상적인 기록입니다.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심리학자의 눈으로 냉정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찰을 통해 인간 정신의 마지막 자유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고통은 그 의미를 찾을 때 견딜 수 있다. 이 말은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이 책상 앞에서 만들어낸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모든 것을 잃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한 상황에서 직접 경험하고 검증한 진리입니다.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자신의 원고를 잃었을 때도 그 원고를 다시 쓰겠다는 의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는 심리학자로서 고통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관찰했습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강인함이나 운이 아니라 내면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는 능력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향에 돌아가서 가족을 다시 만나겠다는 의미를 가졌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학문적 작업을 완성하겠다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순히 동료 수감자들을 도우며 인간다움을 지키는 것에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없앨 수 없지만 고통에 대한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은 고통을 미화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프랭클은 고통 자체를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회피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그 안에서 스스로의 태도를 다시 정립하는 것, 그것이 인간다움의 시작임을 알려줍니다. 인간에게는 외부 상황을 선택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그 상황에 대한 태도만은 언제나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지막 자유입니다. 아무리 극한의 상황에서도 아무리 모든 것을 빼앗겨도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선택하는 자유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수용소에서 프랭클이 발견한 것이 바로 이 자유였습니다. 그는 물리적으로는 완전히 구속되어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나누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초반의 직장인 A씨는 최근 아버지를 갑작스럽게 잃었습니다. 그와 아버지는 어린 시절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했고 A씨는 반항적이었습니다. 사춘기 때는 몇 달씩 대화를 하지 않는 일도 있었고 성인이 된 후에도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은 서서히 관계를 회복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A씨가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도 손자를 보면서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예전보다 대화도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구나라고 생각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갑작스러운 이별은 A씨에게 상실뿐 아니라 회복되지 못한 가능성에 대한 상실까지 동반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더 필요했는데 아직 할 말이 너무 많았는데라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분이 떠나고 나서야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엄격했던 것도 사실은 저를 걱정해서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깨달음이 더 슬프더라고요. 왜 그때는 몰랐을까? 왜 더 일찍 이해하지 못했을까 하는 자책감이 계속 들었어요. A씨는 몇 달간 심한 무기력증을 겪었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집중할 수 없었고 집에서도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가 걱정할 정도로 말수가 줄어들었고
아이와 놀아주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 새벽까지 뒤척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면 깨어나서 더 슬퍼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아버지가 남긴 손편지를 다시 읽게 되면서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편지는 A씨가 결혼할 때 아버지가 건네준 것이었는데 당시에는 대충 읽고 넘어갔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읽어보니 아버지의 진심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아, 너를 키우면서 참 많이 서툴렀다.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고 안아주는 것도 어색해했다. 하지만 너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다.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만큼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 컸다. 이제 너도 아버지가 되었으니 내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는 말합니다. 그 편지 안에 내가 몰랐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지금 그 편지를 삶의 나침반처럼 간직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제게 전해주고 싶었던 사랑과 지혜가 무엇인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상실은 여전히 아프지만 그 아픔은 이제 방향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A씨는 이제 자신의 아이에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셨단다라고 말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말들을 자신의 아이에게는 꼭 해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A씨가 찾은 의미였습니다. 프랭클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을 이겨내는 힘은 고통이 없는 삶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의미를 찾는 삶에서 비롯된다. 그는 실제로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며 그 고통을 이겨내는 이들의 공통된 특징을 기록했습니다. 바로 삶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태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나는 삶에게서 무엇을 원하는가를 묻습니다. 행복, 성공, 사랑, 건강 등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오히려 삶이 나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를 먼저 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관점의 완전한 전환입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삶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 앞에서 겸손하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상실을 겪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묻는 대신 이 상실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이 고통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고통을 단순한 고통이 아닌 하나의 응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응답자의 자세로 상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고통이 너무 클 때는 그런 질문을 던질 여유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마음이 조금 안정되면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프랭클의 철학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상실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일까요? 1. 고통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 말하지 않으면 감정은 응어리가 되고 그것은 내면 깊숙이 고립됩니다. 나는 슬프다. 나는 혼란스럽다. 나는 지금 무너진 기분이다라고 솔직히 말할 수 있을 때 감정은 더 이상 두려운 적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걷는 동반자가 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감정 표현을 부담스러워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면 그것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거나 분노나 우울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글로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록은 감정의 질서를 부여하고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일기를 쓰거나 편지를 써보거나 심지어 스마트폰 메모장에라도 감정을 기록해보세요. 처음에는 단어 몇 개라도 좋습니다. 오늘은 특히 슬프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 화가 난다 같은 간단한 표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록들을 다시 읽어보면 자신의 감정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자체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나도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은 루틴 만들기.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가고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일기장을 펼치는 단순한 루틴은 상실 이후 붕괴된 시간의 감각을 복원해줍니다. 상실 이후에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져서
일상적인 활동조차 하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작은 루틴들이 하루의 최소한의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리듬이 생기면 감정은 그 안에서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루틴은 감정을 틀어막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흐를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그 시간을 고인이나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정해도 좋습니다. 운동도 좋은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격렬한 운동일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15분씩 동네를 산책하거나 집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3. 작은 의미라도 붙잡기. 봉사, 글쓰기, 예술, 자연과의 접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활동이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담을 그릇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상실은 내 안에 있던 의미의 붕괴이기에 그 의미를 새롭게 짓는 행위는 곧 회복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실을 겪은 후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활동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거나 시를 쓰거나 하면서 마음을 정리해 나갑니다. 자연과의 접촉도 도움이 됩니다. 나무나 꽃을 키우거나 등산을 하거나 바다를 보러 가는 것 같은 활동들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자연은 변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계속 변화하고 죽음과 재생을 반복합니다. 그런 자연의 리듬을 보면서 인생의 리듬을 이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4. 회복에 조급해하지 않기. 누군가는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아주 천천히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속도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버텼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들이 쌓이면 언젠가는 그 고통도 다른 이름을 갖게 될 것입니다. 회복은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고 괜찮았다가 다시 무너지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다른 사람들은 다 극복했는데 나만 못 극복하는가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회복에는 각자의 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는 이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순간에 슬픔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길을 걷다가 고인과 함께 자주 가던 장소를 보거나 그 사람이 좋아하던 음악을 우연히 듣거나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갑자기 감정이 북받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상실을 완전히 극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깊은 관계에 기반한 상실은 평생 우리와 함께 가야 할 감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상실의 아픔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한 관계였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실이 나를 파괴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실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상실은 내 삶의 일부가 되지만 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느낄 수 있고 아픔 속에서도 감사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실을 겪은 후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상실을 겪으면 우리는 예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나쁜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지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상실을 통해 우리는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프랭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삶에 대답해야 할 존재다. 상실이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정답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장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으니까요. 때로는 상실의 의미를 찾는 것이 불경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아픔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는 것이 옳은가? 이 슬픔을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상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프랭클이 말하는 의미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큰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고 구체적인 것들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상실을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 고인이 좋아했던 일을 계속하는 것, 고인의 가치관을 내 삶에서 실천하는 것, 이런 작은 일들이 모두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상실을 겪은 사람에게는 섣부른 조언보다는 경청이 더 도움이 됩니다. 빨리 잊어버려, 이제 그만 슬퍼해라는 말보다는 많이 힘들겠다, 그런 기분이 드는 게 당연해라는 공감의 말이 더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의 감정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은 상실과 회복을 반복하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실이 아무리 깊어도, 고통이 아무리 커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여전히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프랭클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고통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자체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실 앞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절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희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고립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연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의미를 포기할 수도 있고 의미를 찾아 나설 수도 있습니다. 상실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삶의 다른 언어들. 봄이 오면 다시 피어나는 꽃, 아이들의 웃음소리, 친구의 따뜻한 손길, 좋은 책 한 권, 아름다운 음악 한 곡.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에게 삶이 여전히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 언어들이 당신에게도 닿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고통도 언젠가는 당신 삶의 문장 속의 의미가 되어 다시 자리할 것입니다. 그날까지 오늘 하루를 버텨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